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 승려가 산을 옮기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 승려는 산을 향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죠. 다가온다, 다가온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산이 꿈쩍도 하지 않자 승려는 산을 향해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그는 산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가면 된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연마한 산을 옮기는 방법이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게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나의 관점을 바꾸면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죠. 내 인생이 한없이 가파른 오르막처럼 느껴져도 그냥 뒤돌아서기만 하면 내 앞에 모든 길이 내리막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이미정님이 오늘 목소리 밝으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목이 잠겨버리는 바람에 이 메시지를 잘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전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의 한파주의보, 충청 북부 또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엄청 추워졌죠 갑자기. 또 눈도 많이 내리고 있고요. 또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추위 그리고 눈 때문에 사고 없으시기를 단단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또 상식도 키워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 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거나 참돔, 오징어, 갈치 이것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다 보니까 그 유통 이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는 건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이 상품이 생산된 원래 지역을 뜻하는 말, 이 표시제 세 글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안 드려도 다 맞히실 것 같은데. 원래 생산된 지역. 이걸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가 있고요. KBS 콩은 비용이 들지 않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내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내용 정리했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6개 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글로벌 성적이 하락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악 감상 서비스 멜론을 운영한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여했는데요. 카카오는 반발했습니다. 네. 어떤 사정인지 알아보고요. 빌라나 다세대 같은 소형 주택의 공급이 최근 급감했는데요. 왜 그런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소식 먼저 들어보죠. 어저께였죠. KBS 일요 진단 라이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출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우선은 경제에 대한 진단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네, 정부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1.4%였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도 수출이 먼저 좋아질 거고 내수는 국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런 진단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준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다른 주요국 일본은 올해 0.9% 성장이 예상이 되고 미국은 1.6%인데 우리나라는 올해 2.2% 성장이라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이 상대적인 기저 효과 때문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은 작년에 2.5% 성장해서 우리나라 1.4보다 훨씬 좋았고 뭐 일본도 엔화가 크게 하락해서 달러로 환산한 GDP 수치가 좀 마이너스였을 뿐이지 엔화로만 보면 작년 경제 성장률이 5.7%였거든요. 우리나라는 환율 효과 감안해도 1%니까 좀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수출이 좋아지면 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수출이 안 좋으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결국에는 수출에 좌우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수출 경기는 사실은 국민들 피부에 잘 안 와닿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내수가 더 피부에 잘 와닿죠. 그래서 올해 경기가 어떨 거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인 건 아닌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의 화두가 또 문제거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네. PF 아니겠습니까? 최성목 부총리가 구조적인 면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PF 대출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PF 대출이라는 게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초기 비용을 대출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아파트를 지을 테니 당연히 PF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는 적어도 땅은 자기 돈으로 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건축비만 PF 대출을 주로 받기 때문에 대출이 처음부터 큰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올라가는 정도에 맞춰서 대출금도 조금씩 주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분양이 안 되고 그렇더라도 좀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고 네. 그 공사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업이 실패를 하면 건물이 지어진 게 있고 땅은 원래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 거니까 그 회사가 못 갚은 대출은 결국에는 그 땅이나 건물을 팔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흔들리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 돈을 거의 안 들이고 땅을 살 때부터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큰 돈을 빌리고 시작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이자 부담이 많고 그래서 속전속결로 승부를 봐야 하는 일이 됩니다. 늦어지면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또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그 대출을 받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준 은행도 흔들리거든요. 빌려간 돈으로 땅 사고 이자 내고 사업하니까 그 땅을 팔아도 원래 대출 못 갚는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대단지를 짓기 때문에 네. 그 넓은 땅을 내 돈으로 살 만큼 자본이 많은 회사가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고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구조화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구조하에서는 부동산 PF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지도 좀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봐야죠. 그리고 지난해 그 세금이 예상보다 네. 너무 많이 안 거쳐서 이거 맞습니다. 재정에 되게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요. 작년 4분기 봤을 때 세금 거친 걸 보니까 예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올해는 세수 펑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상반기에는 계속 3%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2%대 초반이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세금도 덜 거치면 덜 쓰면 되고 물가도 오르면 금리 높여서 잡으면 되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수가 죽고 민생이 어려워지는 그런 게 문제죠.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어느 나라나 쉽지 않다는 게 고민이겠죠. 자, 그리고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때 되면 한 번씩 뉴스 나오는 카카오인데 이번에는 그 음악 사이트죠, 멜론. 여기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공정위는 음악 감상 서비스 멜론을 보유하고 운영했던 카카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한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공정위는 카카오가 월 단위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정기 결제형 이용권을 판매한 뒤에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멜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지하고 싶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먼저 일반 해지라는 게 있는데 일반 해지를 하면 해당 달에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다가 그 달이 끝나면 해지가 되고요. 이 중도 해지 이번에 문제가 된 건데 중도 해지를 하면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해지가 되고요. 남은 기간의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부터 한 4년 동안 소비자가 멜론 중도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이게 이제 중도 해지를 하기 어렵도록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또 카카오가 중도 해지 권리를 소비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온라인 음원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요즘 뭐 이것저것 구독 서비스 많아지는데 소비자 보호도 더 중요해지는 거죠. 카카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 멜론을 운영했던 회사가 중간에 바뀌게 되는데요. 예. 이 카카오에 있다가 지금 카카오 엔터에서 하는데 이 카카오의 입장은 지금은 이제 중도 해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나 앱에도 중도 해지 버튼도 지금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음악 감상 서비스와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현재 음원 플랫폼 중에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중도 해지 클릭 버튼을 지원하는 것은 멜론이 유일한데요. 이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지금은 해결이 됐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에 반해서 유튜브 뮤직이나 지니 뮤직, 플로 같은 다른 음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중도 해지를 하려면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게시판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한 카카오 때리기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는 이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진 시정을 마쳤고 이 카카오는 현재 관련 사업도 이제 법인이 바뀌었으니까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과징금 처분은 9,800만 원이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서로 간에 이견이 좀 부딪히고 있네요. 어이진 소장에게 갑니다. 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입지가 네. 강화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 반대네요. 맞습니다. 이 6대 첨단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가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네. 하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종목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이 6개 산업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4년 새 25%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8년만 해도 반도체 등 6대 산업의 수출 시장 점유율은 중국에 이은 2위였거든요. 네. 그런데 2022년에는 독일, 타이완, 미국에 밀린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출 시장 규모를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줄지 않고 24%가량 늘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되려 1% 넘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만 간단히 말하면 세계 수출 시장 파이는 커졌는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좀 정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이는 커졌는데 우리가 그걸 더 많이 먹질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 특별히 경쟁력이 많이 밀린 산업은 어디였을까요? 이게 사실은 약간 좀 분석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통계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이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에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 2위였다가 이 타이완에 밀리면서 3위로 떨어진 거거든요. 세계 반도체 수출이 같은 기간 32% 정도 증가했는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감소하면서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타이완에 밀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해당 기간부터 그 비메모리 매출이 점차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던 터라서 우리는 사실 메모리가 주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완의 TSMC의 급성장에 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좋은 소식.
네. 반면에 김치 수출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맞습니다. 전년 대비 7%가 늘었는데요. 수출량과 금액 모두 5년 전과 비교하면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 시기 때부터 김치가 이 발효 음식이니까 면역력을 좀 높아준다. 그런 식품이다. 건강식품이다. 이런 게 해외에 알려지면서거든요. 우리 김치를 가장 많이 사가는 곳은 일본입니다. 전체의 40%. 그 다음이 미국으로 26%를 차지합니다. 근데 5년 전과 비교하면 일본은 비중이 오히려 줄었고요. 미국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고 유럽도 늘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들 봐도 네. 서양인들이 뭐 미국인들, 뭐 영국인들이 김치를 자기들이 직접 담궈요. 그러면서 그 고춧가루에 버무린 김치를 하면서 맛있다고. 만드는 과정까지. 네,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봤을 땐 저거 제대로 절이지도 않고 한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김치 인기가 점차 높아지면서 우리 식품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직접 세워서 네. 생산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김치 수입량은 늘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김치는 거의 전량이 중국산이죠. 네. 지난 2021년 중국에서 절임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보도된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다음 해인 2022년, 2023년 이 2년 연속 수입량은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수입 금액은 지난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과만 놓고 보면 김치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줬습니다. 이 문화적으로도 이제 뭐 K-팝이라든지 K-컬처랑 같이 엮이면서 우리 K-푸드도 인기 많이 얻고 있는데 김치도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진 게 수출이 되면은 고용이라든지 GDP 효과도 더 커질 텐데요. 이 기회를 좀 잘 잡아야겠습니다.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이제 소형 주택 그 공급이 좀 줄고 있다고요. 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지역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착공 물량이 1만 4천여 가구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네. 건축 허가를 받아도 공사를 늦추는 현장이 적지 않을 만큼 공급 부족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 인허가 물량이 4만 2천여 가구에 달했는데요. 실제로 이 준공된 물량은 3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이 1만 가구 이상은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거나 이 공사 중인 셈인데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고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형 주택은 가격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데 소형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빌라 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라도 불리면서요. 상대적으로 좀 면적이 작고 가격도 저렴해서 서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소득이 적은 20, 30대 청년과 노년층이 이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서민형 주거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약 35%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주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월세 형태로 임차를 해서 많이 거주를 합니다. 1인 가구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인데요.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소형 주택 임대료 상승이 우려가 됩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적은 보증금과 거주기간의 유연성 측면에서 아파트와는 달리 이 서민들의 주거 형태에 속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좀 완화를 해주고 건축 기준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정부 같은 경우에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규제를 풀어서 이 발코니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좀 일반 주택처럼 오피스텔 공간을 넓히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300가구로 제한된 가구수 규제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전체 세대의 절반은 구분된 방 없이 원룸 형태로만 건설해야 했던 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소형 주택 시장이 좀 신뢰도 잃어버리면서 전세 사기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니까 또 공급도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에 빠진 측면도 있는데 좀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가 돼서 다시 신뢰 살아나고
수요도 살아나고 공급도 늘어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수입 농산물 등등을 값싸게 들여와서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 표시 제도가 1991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허위로 표시하면 뭐 국내산이다,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이다 허위로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게 형량이 작지가 않네요. 그렇다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거나 그러다가 적발이 되면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내야 하고요. 세 글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품이 생산된 지역. 근데 아까 생산지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생산지 표시제라고는 안 하고요. 원래 생산된 지역. 그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까 연기은님께서 엄마가 식당을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농사도 직접 지으셔서 반찬을 직접 만드세요. 이제는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힘드신데도 직접 밥을 차려주셨어요. 늘 감사하고 엄마라는 말만 해도 울컥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따뜻한 생일 되셨겠네요. 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865님은 오답 보내주셨구나. 아이고 생산자라고 보내주셨네. 56년생 계속 배우고 삽니다라고. 저희가 정말 많이 응원해드리는 분들이 항상 배우시는 분들, 끊임없이 배우시는 분들 정말 많이 응원해드리죠. 고맙습니다. 6865님. 2984님은 제작진의 준비에 항상 대단함을 느껴요라고 또 응원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제가 또 주말이었는데도 항상 또 주말에도 이렇게 월요일 방송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요. 딱 월급을 받습니다. 네. 6209님이 53년생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이 부산인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날씨가 춥다니 힘내라고 응원합니다. 라고. 부모님께서 이거 지역에서 아드님을 생산했다고 표현을 하면 부적절하죠. 근데 6209님이 그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아무튼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또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서원주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제일 들을만하다. 최고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 정말 모르는 분입니다. 서원주님 고맙습니다. 정진권님이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힘이 빠지네요. 이번 주에 부가세 신고 납부하고 1년에 세금 납부하지 않는 달이 마음이 제일 편한 달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세금은 꼭 내야죠. 근데 이거를 안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지난해 고액 체납액이 1,300억 원. 한 사람이 무려 41억 원을 안 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의 저자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 세금 체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세금을 만약에 안 냈다, 밀렸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절차가 시작이 됩니까? 네, 먼저 체납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법에서 정한 세금을 이제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납부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세무서에서는 납부가 안 되었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라고 납부 기한을 적어서 고지서를 보내오게 되는데요. 네. 이 기한을 이제 지정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 네. 하면 이때부터 이제 체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는 국가에서는 이제 체납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체납자에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줘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세금을 안 낸다 하면 다시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보내와서 그 다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이제 압류도 하고 그걸 강제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서.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아예 대출도 못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시작이 되는 걸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세무서에서 1차적으로 납부가 안 되었으니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이 기간을 적은 고지서를 받고 나서도 네. 그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은 이제 체납자가 되어서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불이익들 중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체납된 사실이 없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네. 국가를 상대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요즘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도 이런 증명을 해야 되는 납세 증명서를 내야 되는 곳에 제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최근 핫한 제도죠.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체납을 했는지 세금을 안 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납된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대출도 끊기고 카드가 정지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서도 확 떨어지고 나중에 이걸 갚는다 하더라도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출국 금지라든지 아니면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명단이 공개되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감옥에 30일까지도 가둬놓을 수 있는 법도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이제 강한 단계로 가는 건데 물론 이제 소수의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이제 체납된 금액들은 뭐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1,300억 원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재산 압류할 때 막 집에 가구나 냉장고, TV에 막 빨간 딱지 붙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디까지 붙이게 되는 거예요? 빨간 딱지를? 네,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체납자의 사치품이라든지 부동산, 차량 이런 거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압류를 할 때 체납자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은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법에서 정해놨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옷과 같은 이런 생활 필수품 그리고 3개월 동안 먹어야 되는 식료품 그리고 150만 원 이하의 소액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압류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체납자가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최저 생계비만큼은 이제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알 수 있게 돼요. 이제 말씀드렸던 원천징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나라에서 확인을 해서 그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연락을 해서 네. 그 사람한테 최저 생계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이분의 체납된 세금으로 이제 대신 납부를 하세요. 만약에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사장님이 대신 세금을 내게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아, 세금을 못 내고 있으면 아예 그 직장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최저 네, 생계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으로 내세요라고 회사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럼 회사도 분명히 다 알게 되겠네요. 다 알게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체납자에 대해서. 이야,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좀 밀린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면 압류를 피하거나 풀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한번 밀리다 보면 이걸 한 번에 내기가 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더. 체납을 관리하는 곳에 연락을 해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라고 네. 요청을 하고요. 그렇게 뭐 몇 개월 정도로 이제 나눠서 내게 된다면은 압류를 해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특별 사정이 있다면 이제 열거되어서 징수를 일정 기간 늦춰주는 제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체납액의 뭐 전부라든지 아니면 일부를 납부하고 나서 압류 재산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뭐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하,
그래서 일부를 좀 나눠서 내는 것도 있다. 이거는 각각 세무서에다가 좀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네, 체납을 관리하는 곳에 연락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조금 악용될 수도 있는 지점이긴 한데 세금도 몇 년 동안 아예 안 내고 있으면 소멸된다, 이게 없어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세금의 소멸시효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세금을 걷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부실 조세 채권 같은 거를 정리하는 규정이 있어요. 네. 이제 기준은 5억을 기준으로 해서 체납 금액이 5억 원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그리고 5억 원보다 적다 그러면 5년 동안 이제 세금의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기간만 잘 피해 다니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소멸시효를 다시 리셋하는, 즉 새롭게 시작하는 규정이 있어요. 다시 초기화할 수 있다. 네. 납부를 고지한다든가, 아니면 세금 내세요 독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압류를 착수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소멸시효, 조금 전 말씀드렸던 10년, 5년은 다시 처음부터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봤을 때 낼 능력이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은 위에 말씀드렸던 10년이나 5년은 계속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 원 미만으로 체납이 됐다. 4억 9천만 원 밀렸는데 요거 한 5년만 버티면 소멸시효 지나간다더라 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국세청이 독촉정을 다시 보내거나 압류 절차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5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다시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계속 반복이 되고요. 세무서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나가지 않게끔 따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 죄 짓고 공소시효 지나기를 기다린다 막 이런 뉴스도 봤는데 네. 세금 안 내고 소멸시효까지 버티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세청이 중간중간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게끔 대응을 한다. 요거는 좀 그래도 안심을 해도 되겠네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 앞으로 좀 체납된 세금들이 많이 있더라.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갚아야 됩니까? 네, 이거는 이제 상속사의 신고와도 함께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예. 먼저 이제 부모님 앞으로 체납된 세금이 있었는지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금융 거래라든지 뭐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과 같은 재산, 그리고 세금까지도 이제 각각 다 개별 기관을 이제 방문하지 않고도 한번 신청을 하면 이제 자녀분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자녀분들은 돌아가신 분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직 체납은 되진 않았지만 내야 될 세금이 있는지, 아니면 환급세액이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요거는 주민센터에서, 예전에 그 동사무소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동사무소라고 한다면 나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요즘엔 주민센터, 행복센터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쵸. 이름이 수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내지 못한 세금은 이게 자식 중에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뭐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돌아가신 분께서 체납된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먼저 이제 그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은 상속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받을 재산 내에서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자식 중에 누군가가 먼저 그 세금을 이제 내야겠다 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제 상속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상속 그 재산을 나눌 때, 상속 재산 분할할 때 이 부분을 제한 만큼 이제 분할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영업자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만약에 진짜 너무 어려워서, 당연히 어려우니까 이제 폐업을 하게 될 텐데, 폐업할 때 세금을 좀 밀린 상태에서 폐업을 했다. 그러면 폐업한 사람한테도 어떻게 끝까지 세금을 걷게 됩니까? 국세청이? 네, 국세청에서도 사실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거랑 사업자의 폐업은 별개이기 때문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해서
체납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납세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무기한 연장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어려워져서 장사를 접었더라도 세금 낼 건 내야 된다. 네. 그러면 세금을 다 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업은 또 못 하게 됩니까? 네, 단순히 체납자라는 사실만으로 이제 사업자를 내질 못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건 아닌데요. 예.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가 안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체납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은행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카드 사용, 대출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업하기도 많이 어렵고요. 또 일을 해주고 돈을 이제 거래처로부터 받으려고 하더라도 체납이 없다라는 증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세무서에서 거래처에게 돈을 그쪽에 직접 주지 말고요. 자, 세금 체납된 부분을 대신 내세요라고 해서 우편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럼 거래처가 세무서에 체납액을 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아까 직장 생활자들에게는 국세청이 직장에다가도 연락을 한다. 그래서 네. 최저생계비 외에는 이거를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세요라고 회사에다가 압박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네. 거래처에 연락을 해서 네. 거래 대금을 국세청으로 납부하세요. 이렇게 간다고요? 네. 네. 이거 세금 빠져나갈 계산서를 이제 발행해준 내역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 체납자가 어떤 이제 돈을 받을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국세청에서 포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래처에 이제 그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들도 나의 체납 사실을 다 알게 된다. 예, 맞습니다. 고은호님이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네요라고 그런 명언도 있죠. 자, 혹시 그래도 좀 나라에서 정말로 어려워서 폐업했던 영세 자영업자들 좀 도와주는 방법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영세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 재산이 만약에 없다, 뭐 이런 사유로 실제로 체납액을 이제 국가에서 걷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산금이나 지연, 납부 지원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아니면은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네. 다만 이제 이거는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체납 세금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이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체납 세금은 어차피 국세청도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신고 포상금이 있을까요? 네, 체납세금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어떤 탈세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이 있지만 예, 체납된 세금이라는 거는 어차피 국세청도 이미 포착이 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끝까지 안 내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 명단도 공개되고 최근에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도 실명이 공개가 됐던데 네. 그럴 일은 체납세금에 예. 대해서는 따로 이제 숨겨놨다. 예. 이거를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은 있는데 네. 어디 다른 뭐 재산 숨겨놓고 있다. 국세청에서 찾기 힘든 곳에 이제 따로 숨겨놨을 때 이거를 신고했을 때는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은 있습니다. 네. 아하, 그렇군요. 오늘 김철훈 세무사에게 또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어제 인천 가좌동 일반산업단지에서 큰 불이 나 소방대원 등 2명이 다치고 공장 건물 6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약 14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25분쯤 완전 진화됐습니다. 부동산 PF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관련 기관별로 애로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면접 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일부를 당분간 중국에서 조달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9시 44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기상 관련해서 좀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잠시 후 11시를 기해서 전북 남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 대부분 지역,
또 제주 앞바다까지 풍랑 경보가 발효되는 건데요. 해안가에서 뭐 낚시하시는 분들, 뭐 야영하시는 분들, 놀러 가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또 항해하고 있거나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또 무선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시고 대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 상황이 기온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다 사정도 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사고 없도록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좀 더 돕겠다라고 하면서 ISA의 혜택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정책 방향을 밝혔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인데 쉽게 표현해서 뭐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 항상 이게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들어보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ISA 이거 들을 때마다 좀 헷갈립니다. 일단은 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게 네. 어떤 상품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금융 상품을 개인들이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각각 다 흩어진 채로 뭐 증권사에도 있고 은행에도 있고 있는데 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예적금을 네. 더해서 그다음에 뭐 주식에서만 주식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한 뭐 ETF라든지 ELS라든지 뭐 당연히 이제 국내 주식도 다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형 상품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손실을 보는 그런 상품들을 하나의 계좌에 넣어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만능이란 글자가 붙는 게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이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계좌 하나만 있으면 뭐 예금도 들 수 있고 적금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도 할 수 있고 ETF도 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좀 편리하다라는 게 있고 사실은 이게 처음에 얘가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네. 정말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 8년 전쯤이 처음 나왔고 그리고 2021년도에 사실 제가 여기서도 한번 그 세제 혜택이 늘어났다. 네. 이러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대 혜택이 한 번 늘어났고 사실 이번에 또 한 번 늘어나는 걸로 나온 거죠. 아. 네,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장점은 있었지만 세제 혜택은 좋지만 그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한번 세제 혜택을 늘렸고 이번에는 어떤 혜택을 늘리냐면요. 납입 한도, 가입 기간 그런 것들을 좀 늘리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지금 사실은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 이 뭐 법 개정 절차를 거쳐서 이게 확대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내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더 네. 여쭤볼게요. 일단 예적금, 네. ETF, 주식까지도 한 계좌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그냥 뭉쳐만 놓는 게 아니라 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ISA를 이용한다면? 사실 이 부분이 그 2021년도에는요 원래 이자 소득세가 15.4%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1차적으로는 9.9%로 내려줬어요. 이 ISA에 한해서.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3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이유가 한도를 늘려준 거죠. 원래는 얘가 지금 현재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소득 조건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보고 네. 그냥 다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세제 혜택의 그 한도가 200만 원까지였어요. 네.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였고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2.5배 늘려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형은 500만 원까지,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오호. 그러면 이게 세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비과세 한도인 거죠. 네. 비과세 한도까지는 비과세, 정말 100% 비과세고요. 만약에 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분리과세에서 9.9%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기존에는 지금 의무기능이 3년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6천만 원을 납입했다라고 하면 세금 혜택이 46만 9천 원 정도였는데 네. 앞으로 요게 이제 납입 한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까지 납입을 하고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세금을 아끼는 게 103만 7천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2.5배 띄므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그만큼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이번에 생기게 되는 거고 요거를 지금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 네. 5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받지 않겠다. 네. 예, 지금 이제 그게 200만 원까지였는데 네네. 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네, 맞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에 네. 세금을 안 받겠다. 그걸 초과하더라도 15.4%가 아니라 9.9%의 낮은 세금으로 이건 종합소득도 아니고 분리과세를 네, 분리과세가 하겠다. 되는.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네. 일반형, 네. 서민형, 거기에다가 농어민형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사실 이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소득 기준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게 바로 일반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제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요. 네. 근로소득 이외에 뭐 다양한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합친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충족이 돼야지 이제 서민형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서민형과 농어민이 나뉘게 되는 거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게 일반형이기 때문에 아마 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민형 또는 일반형에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차피 이왕이면 투자를 할 거면 ISA를 통해서 하는 게 세제 혜택도 있는 거고 그게 네. 서민형, 농어민형은 조금 더 혜택이 더 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계좌도 이게 종류가 네. 여기서부터 살짝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네, 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고요. 네. 국내 투자형까지 신설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만능 통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에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예금 위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신탁형을 할 경우에 사실 증권사에서 이 ISA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때 잘 보셔야 될 게 신탁형인지 일임형인지 중개형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 중개형인데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 이 모든 것들 직접 운영을 가능하고요.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주식에 관련된 비과세 혜택 이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적금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일임형 같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건 조금 인기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형식이거든요. 그 증권사에게 아예 맡겨버리는 그렇죠. 거죠. 투자 일임형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거 좀 해봤는데 네.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조금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고. 네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좀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거니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성선화 기자님은 이제 투자 쪽 전문가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반인들은 투자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일임형이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국내 투자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내 주식이나 국내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일단은 지금 금융소득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ISA에 가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소득 과세자 같은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고요. 네. 계획에 있고 비과세 혜택이 없지만 15.4% 분리과세만 적용하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뭐 많은 어떤 주식 투자자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뭐 옆집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네. 사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많은 과세를 굉장히 많이 완화해 줬거든요. 기간 같은 거를 이제 원래 5년이었던 걸 무기한으로 해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초에도 일본 증시가 잘 가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소득 과세자들이 국내 증시에 많이 들어오게끔 뭐 ISA 같은 혜택을 줘도 오게 되면 뭐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런 혜택들도 주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 납입 한도를 기존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앞으로 이제 정부가 늘린다라고 네. 했는데 네. 1년에 4천만 원까지 납입을 다 못했다. 그럼 이거 다음 해에 그 직전 연도에 못 냈던 만큼 더 넣어서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지는 않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납입 한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연간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사람당도 정해져 있거든요. 네. 기존에는 한 계좌당 한 사람이 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총 납입 한도가 1억 원까지였었거든요. 아, 총 납입 한도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내가 연간 2천만 원까지 1억을 넣을 수 있으니까 5년 동안 납입을 했을 경우에 총 1억을 채울 수 있는 네.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네. 그거 5년 동안 넣었을 때 개인이 넣을 수 있는 총 납입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납입 금액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총 납입 한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 뭐 속된 말로 아까 만능 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조금 까다로운 허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능이 아니라 한 100능? 100능 정도로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가능하진 않을 거고 좀 주의할 점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뭐 납입하지 못할 경우도 얘기를 했었지만 예. 근데 지금 이 만약에 원금을 초과해서 납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중도 해지로 간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미국 주식도 많이 하는데 미국에 상장된 주식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전 때문에요. 그러니까 개별 미국 주식은 네. ISA 통해서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거는 매매하지 못한다. 네. 그리고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네. 네. 3년 동안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3년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ISA를 통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노리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자금 운용 계획을 3년은 적어도 세워 두셔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내가 이 돈을 꼭 필요한데 3년 뒤다. 이런 금액들은 저는 ISA에 넣어서 좀 운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쌓아나가는 전략으로.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는 이제 가능한 네, 거고요. 가능합니다. 오늘 ISA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로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뵙겠습니다.